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제징수법 오늘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해가지고 다 끝낼 거예요. 그냥 만약에 안 끝나면 그냥 끝 하고 끝낼 거예요. 그냥 끝을 내야 돼요. 6-6 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진법은 가성비가 좋다고 했는데 그래도 가성비가 좋다고 해도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낯설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용어 설명도 좀 들을 필요가 있고요. 잘만 정리하면은 네 문제 중에서 세 문제는 이상은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세 문제 이상 무조건 맞출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국기법은 양이 좀 많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네 챕터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약간 선택을 좀 마지막에 할 수도 있어요. 양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국진법은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양이라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때? 분필 갖고 왔구나. 자, 보겠습니다. 6-2페이지에 국세징수법 총칙부터 먼저 볼게요. 목적. 국세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 의무에 적정한 이행을 통해서 국세 수입이 확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성격은 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성격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세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국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징수 절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총칙법이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징수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법이다. 그렇죠? 세 번째가 좀 많이 나오는데 국세 징수에 관해서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은 먼저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징수와 관련해서 어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걔를 먼저 적용하고 그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국세징수법은 상위법이 아니고 언제나 하위법입니다. 하위법. 그렇죠? 원래 이 총칙법이 하위법인 경우가 좀 드문데 얘는 좀 하위법이에요.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서도 징수에 관한 절차를 다루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징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별도 따로 있다. 그럼 걔네들은 적용 먼저 하고 그게 없으면 국세징수법을 적용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위법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총칙법이다, 절차법이다, 그리고 하위법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구 정의가 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납부기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법정 납부기한과 지정 납부기한. 그러니까 납부기한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정해놓은 납부기한. 법률에서 정해놓은 납부기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되면 과세 기간에 신고 법에서 정해놓은 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때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놓은 납부기한, 걔를 법정 납부기한, 법에서 정해놓은 신고 납부기한. 이게 날이 법정 납부기한. 근데 이때까지 납부 안 했네? 이때까지 납부 안 하면 납부 고지서를 보내죠. 납부 고지서에 우리가 이제 납기라고 하잖아요. 납부 고지서에도 납부기한이 있어요. 납부기한. 이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 뭘 보내죠? 이제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도 뭐가 있죠? 언제까지 내라라고 하는 납부기한이 있어요. 여기서만 요거 이렇게 고지서라든지 독촉장에서 언제까지 내라. 이건 법률에서 정한 게 아니고 이거는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고지서를 보내면 그러면 고지서 보내면은 30일 범위 안에서 납부기한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촉장을 보내면은 얘는 좀 이따 보겠지만 독촉장은 20일 안에서 납부기한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얘는 딱 정해져 있죠. 법에서 정해놨으니까 법정 납부기한. 요거는 딱 보내면 거기에서 정해지는 납부기한. 그래서 지정 납부기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법에서 정해놓은 납부기한과 그다음에 납부 고지서하고 독촉장에서 정해놓은 기한, 지정 납부기한. 이렇게 법정 납부기한과 지정 납부기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근데 오른쪽 페이지 잠깐 봐보실래요? 저 6-3페이지 참고 있죠. 지정 납부기한의 범위 해가지고요. 납부기한의 구분에 있어서 다음의 기한은 지정 납부기한이라고 한다.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보니까 관할 세무장이 소득세법에 따라서 중간 연납세액을 징수해야 되는 기한. 이게 중간 소득세는 중간 납세액에 대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해납 고지에 대한 납부기한. 이건 법에서 정해놨 법에서 정해놨잖아요. 법에서 언제까지죠? 소득세에서 중간해납에 대한 납부기한은 소득세는 중간해납 언제 하게 돼 있어요? 중간해납을 언제 하게 되죠? 소득세는 중간해납을 11월 달에 11월 달에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1월부터 6월 말까지에 대한 중간해납세액을 11월 말까지 11월 30일까지 납부하게 돼 있어요. 이거 법에서 정해놨잖아요, 이게. 그리고 아까 법에서 정해놓은 납부기한 아까 뭐라고 했죠? 법정 납부기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무슨 납부기한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법정 납부기한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는 지정 납부기한이라고 한다.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야 왜 법에서 정해놓은 거라면서 왜 지정 납부기한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냐? 이때 소득세에서의 중간해납세액은 뭐를 보낸다고요? 고지서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무튼 법에서 정해놨다 할지라도 고지서로서 납부하는 것들에 대한 납부기한은 다 무슨 납부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지정 납부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기억은 소득세 중간해납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하는 거고 법에서 정해놨지만 법정 납부기한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정 납부기한이다. 뭘 보내니까? 그렇죠. 여기 고지서 보내니까 중간해납 고지서에 대한 납부기한 이게 더 앞서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지정 납부기한이라고 한다. 니은은 뭐죠? 부가가치세도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해서 뭐 하게 돼 있는 거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하여야 하는 기한 해가지고 그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개인 사업자랑 직전 과세 기간의 공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예정 고지서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도 법에서 정해놨지만 뭘 보내는 거니까 예정 고지서를 보내는 거니까 그렇죠. 걔도 무슨 납부기한이 된다? 그것도 지정 납부기한이 된다. 그런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종부세는 종부세는 12월 15일 날까지 가만히 있으면은 고지서가 날라와요. 근데 내가 저 종부세 신고 납부할래요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뭐고요? 원칙은 정부부가제도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가 날라와요?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부세도 고지서가 날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부세는 고지서가 언제까지라고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게 돼 있는데 그때 고지서가 날라와가지고요 12월 15일로 적혀서 나온단 말이에요. 법에서 정해놨지만 뭐를 보내는 거니까 고지서를 보내는 거니까 다 무슨 납부기한이다? 지정 납부기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튼 납부 고지서로서 보내가지고 거기에 적혀놓은 납부기한은 전부 다 지정 납부기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왼쪽 페이지 와가지고 체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금을 계속 안 냈어요. 내가 세금을 계속 안 내면 이게 우리가 미납이라고 하죠. 세금을 계속 안 냈어요. 안 내는데 언제부터 체납이라고 하느냐? 계속 안 내는 미납 상태, 이거 다 미납이에요. 미납 상태인데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때부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부터 체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체납이라고 한다.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그다음에 뭘 보내고요?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에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그다음에 뭐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압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압류, 매각, 청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압류부터를 강제적 징수 절차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불러요. 체납 처분이다. 체납 처분. 이제 이거는 이제 이래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는 체납 처분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표현을 다 강제 징수다 이렇게 표현을 바꿨어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아직도 체납 처분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는 강제 징수를 체납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납은 언제부터가 체납이고 이게 이름 바꾼 게 헷갈려가지고 아예 그냥 이름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강제 징수가 아니라 이를 압류부터 뭐라고 했는데 체납 처분이라고 했는데 체납과 체납 처분 막 헷갈리니까 그래서 얘는 강제 징수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으로 쓰는 게 맞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 표현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납부고지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체납이라고 하고 압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체납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더 많이 쓴다. 아시겠죠? 요 체납.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체납을 한 사람을 체납자라고 하는 거고 국세를 체납을 한 사람을 체납자라고 하는 거고 그럼 체납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체납액이라고 하는 거는
체납액은 그러니까 지금 세금 안 냈잖아요, 그죠? 세금 안 냈으니까 체납한 뭐가 있어? 체납한 국세. 체납한 국세. 이 국세에는 당연히 뭐가 포함되어 있죠?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납한 국세 플러스 이렇게 계속 안 내게 되면 계속 이때부터 체납 상태잖아요. 계속 안 내게 되면 나중에 뭐도 들어가죠? 압류, 매각, 청산 들어가는데 압류, 매각, 청산할 때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거를 강제 징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뭐라고 한다고 이때? 강제 징수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압류해서 매각할 때까지 보관해야 되죠. 또 매각할 때 전문가들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럼 수수료 같은 것도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강제적 징수 절차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걔네들을 뭐라고 한다? 강제 징수비라고 한다. 그러면 그 강제 징수비까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납한 국세와 강제 징수비가 발생하면 그까지 더한 금액을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체납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체납한 국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히 체납하니까 신고 납부기한 내 납부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신고는 해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때 신고 불성 시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등이 부과가 되겠죠. 그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체납한 국세라고 하고 계속 안 내면 나중에 뭐도 붙을 수 있고 강제 징수비가 붙을 수 있고 전부 다 합한 금액을 뭐라고 한다? 체납액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징수를 하는데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징수하는데 돈이 얘하고 합한 금액이 요거 합한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이제 압류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계속 안 내네. 그래서 압류 들어가가지고 압류한 재산 딱 팔았더니 6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뭐부터 징수한 걸로 할 거냐? 징수의 순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다 징수해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일부만 징수가 됐을 때 뭐부터 징수한 걸로 할 거냐 해가지고요. 1순위가 뭐라고요? 뭐부터 징수한 걸로 한다고요? 강제 징수비부터 먼저 징수한 걸로 합니다. 1순위는 강제 징수비. 그 다음에 두 번째 2순위는 체납한 국세인데 이것도 구분했어요. 체납한 국세 중에서도 가산세 뺀 체납한 국세 가산세 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3순위가 뭐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가산세 순서가. 그래서 이 징수의 순서는 강제 징수비부터. 이게 이제 실비기 때문에 강제 징수비는 실비니까 이거 할 때 보관료 나가고 그 다음에 수수료 나가고 하는 것들은 실비니까 걔부터 먼저 얻고 징수를 해야 됩니다. 걔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체납한 국세 그다음에 가산세 순서로 되어 있는 거야. 1순위, 2순위, 3순위. 그리고 체납한 국세도 여러 개를 체납할 수도 있잖아요. 체납한 국세에도 순서가 정해져 있네요. 보니까 국세 안에서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밑에 꼽표시해가지고요. 국세는 교육세, 농특세, 교통회전 환경세, 기타의 국세 순으로 징수한다. 그래서 특수한 목적 때문에 걷는 세금, 목적세, 교육세, 교육을 위해서만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특세는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거고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얘네들은 이제 교통이라든지 이런 환경 개선 이런 데 써야지만 되거든요. 특수한 목적에만 써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목적세부터 먼저 걷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의 국세를 걷게 돼 있다. 그렇죠? 우리가 세금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보통세와 뭘로 아니 목적세로는 이거 국기법에서 이거 처음에 또 얘기했었 공표했죠 여기 어디까지 했어요 국기법 지금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국기법 제출기간 앞까지 수정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소멸 아직 소멸 안 했어요 소멸까지는 안 갔고 걱정이 아무튼 제 세금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근데 세금 국세 안에서는 뭐부터 걷는다고요? 이렇게 목적세부터 먼저 걷고 그 다음에 보통세 순서로 걷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세 징수 이게 징수 절차잖아요. 이게 징수 절차인데 이게 납부 고지서하고 독촉장은 이렇게 종이로 이제 걷는 거니까 강제로 뺏는 건 아니라서 얘네들이 우리가 무슨 징수라고 한다고요? 임의적 징수 절차, 임의적 징수라고 하는 거고요. 압류, 매각, 청산은 이거는 강제적 징수, 강제 징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의적 징수 절차와 강제적 징수 절차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이렇게 이 1장이 국징법 총칙이랑 국징법 보칙이랑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까지가 총칙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지금 2번이 이제 보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칙. 총칙은 제일 앞에 있고 보칙은 제일 나중에 있어요. 국징법에. 마지막에 있는데 이거부터 먼저 보고 가셔야 돼요.
못지게 국세 징수의 간접적 강제제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내가 뭔가 너를 힘들게 할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할 거야. 간접적으로 뭔가 불이익을 주는 거지. 간접적으로 뭔가 불이익을 줘가지고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제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국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제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간접적 강제제도가 아니라 직접적 강제제도는 뭐냐? 직접적 강제제도는 지금 이거죠. 이거 안 내면 바로 뭐 보내고 고지서 보내고 그죠? 그다음에 그 안 내면 또 뭐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안 내면 뭐 하고 뺏어가죠. 압류하고 매각하고 이거는 이제 직접적 징수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징수 절차라면서요. 이거는 이제 직접적 징수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간접적 징수라고 하는 거는 안 냈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뭔가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불이익을 줘가지고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국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제도라고 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납세 증명서의 제출이에요. 납세 증명서. 그러니까 이게 납세 증명서에 가장 좀 이따가 납세 증명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세금을 다 내면 세무서에서 납세 증명서를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납세 증명서 또는 납세 증명서는 내가 세금을 다 낸 거야. 납세 증명서는 또는 미과세 증명서.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세금이 나한테 부과된 사실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럼 내가 뭔가 세금을 다 낸 사람이라는 걸 표시해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당신은 뭐뭐뭐를 세금을 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일정한 부동산을 그러니까 내가 집이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내 자가예요. 그러면은 재산세를 내야 되거든요.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전세라면 재산세 자체가 나한테 부과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어디 갔더니 나한테 재산세 다 냈는지 납부 증명서를 떼오라는 거야. 근데 재산세는 나한테 부과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얘가 아니라 뭐를 떼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나한테는 재산세가 과세되는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자체로부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랑 얘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을 다 부과된 건 다 낸 거고 어떤 거는 아예 나한테 부과된 적이 없는 거야. 과세된 적이 없는 거지. 그거를 세무서라든지 지방세는 지자체라든지 여기서 나한테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납세 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서. 그럼 나는 아무튼 부과된 적이 없으니까 낸 게 없는 거고 이거는 납세 증명서는 나한테 부과된 거 다 냈다는 거고.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발급하는 제도가 이게 간접적 강제제도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간접적 강제제도는 좀 이따 넘겨보시면 4페이지에 언제 이걸 그러면 내가 이걸 받아와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국가한테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국가한테 내가 뭘 팔았어. 또는 국가에서 뭐 공사를 한다고 해도 화장실 어디 그 관청에 화장실 고장 나가지고 내가 그 화장실 수리하는 사람인데 가서 고쳐줬어. 용역을 제공했어. 국가로부터 내가 뭘 받아야 돼요. 지금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나한테 돈을 줄 때 국가에서 납세증명서 가져오세요 이러는 거야. 왜냐면 납세증명서는 내가 만약 세금을 다 내지 않았다면 납세증명서가 나한테 발급이 안 되죠. 내가 세금을 안 낸 게 있다면 부과가 되는데 안 낸 게 있다면 이게 발급이 안 되는 거야. 세금을 안 내. 그럼 내가 이걸 저 납세증명서 발급 안 해주는데요. 자 내가 그러면은 뭘 안 한 게 있어 지금 세금을 안 낸 게 있다는 거지. 그럼 국가에서 나한테 돈을 줄 때 그래요? 그럼 못 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확인해 보고 퉁쳐야 될 거 아니야. 국가에서도 그러면 네가 낼 게 있는데 안 냈다는 거니까 내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납세증명서 발급을 못 받고 납세증명서 발급을 못 받으면 국가로부터 대금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납세증명서 발급 제도가 세금을 안 내면 나한테 뭐를 주는 거예요 지금 불이익을 주는 거죠. 내가 국가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는 거야. 그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하는 제도인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납세증명서의 발급 제도가 간접적 강제제도의 첫 번째 1번이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납세증명서 이게 제출하게 하는 이 제도 이게 국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제도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보니까 1번 그 제출 사유 보세요. 언제 제출해야 되느냐? 1번 지금 금방 얘기했죠. 국가나 지자체 및 일정한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뭐를 제출해야지만 대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고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대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 또는 납세 증명서가 아니라 왜냐면 내가 세금을 안 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세금을 다 냈어야지 받는 건데 내가 낸 적이 없는 거야. 왜? 나한테 뭐 된 적이 없어서.
세금이 부과된 적이 없어가지고 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아니라 뭘 받는 거예요? 미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면 아무튼 이게 다 세금을 다 냈거나 나한테 부과된 적이 없다 나는 이걸 증명하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납세자 가로 열고 누구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미과세자 포함.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미과세자는 납세 증명서가 아니라 대신에 납세 증명서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걸 발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미과세 증명서라는 걸 제출하면 됩니다. 미과세라는 게 나한테 세금이 과세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낸 적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럼 난 잘못한 게 없는 거지. 그럼 나는 이걸 제출하면 국가로부터 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거에 따른 대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국가나 지자체 및 일정한 정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OX. X.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언제 제출하는 거예요? 대금을 지급받을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제출해야 된다 해가지고 틀린 문구로 많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거 틀린 문구로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했을 때는 옆에 꼭 적어 놓으세요. 실제 문제 보면 그 틀린 문구 나올 때 그런 것들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응? 국가 지자체 하니까 오케이. 너무 뭘 오케이야. 그 뒤도 봐야지. 걔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내는 거지 계약을 체결할 때 내는 게 아니다. 틀린 문구로 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해가지고 틀린 문구로 많이 나온다. 자, 두 번째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 엄청 많잖아요. 응? 우리나라 돈 벌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뭘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기간 다 되면 체류 기간 또 연장해야 되거든요.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연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장 신청하려면 거기서 뭘 갖고 오라고 그래요? 납세 증명서 갖고 와라. 그렇게 한단 말이야. 납세 증명서 제출하지 않으면 너 체류 연장이 안 돼. 너 바로 니네 돌아가야 돼. 자,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접적 강제 들어가는 느낌 확 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이제 우리나라 내국인이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재외 동포청장이라고 해가지고 재외 동포청이 있어요. 기재부 밑에 국세청이 있듯이 하나의 청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는 이렇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것도 어디 산하에 있겠어요? 딱 느낌이. 국세청은 어디 산하에 있어요? 기획재정부 산하에 국세청이 있어요. 독립된 기관으로. 근데 크게 보면 기재부 안에 있는 건데 국세청이라고 해서 별도로 따로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넓게 보면 옛날에 뭐 어디 안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외교부에 있었었는데 거기서 하나 떨어져 나와가지고 재외동포청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이제 해외 이주를 하려면 해외 이주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예전에는 다 어디다 신고했는데요? 외교부에다 신고했었는데 별도의 청이 하나 만들어졌다니까. 독립된 청이에요. 그러니까 좀 크게 보면 그 산하인데 독립된 청이에요. 재외동포청 장에게 해외 이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뭐를 제출해야지만 해외 이주를 할 수가 있어요. 세금 다 납부했어야지만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고 이거를 제출해야 다 내야 이게 발급된단 말이에요. 다 발급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출해야 내가 해외 이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앞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면 납세 증명서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다 냈다는 거잖아요. 세금을 다 냈다고 하는 건데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나중에 뒤에서 공부하는데 지금 여기 얘네들 다 세금을 지금 다 내야 되는데 어떤 재산상의 어려움, 그러니까 뭐 내가 사업상 어려움을 겪거나 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가지고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망해서 상중이거나 부모님이 뭐 그런 상태.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되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뭐 정신이 없거나 그래가지고 이게 잘 못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얘네들을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납부고지서 날라오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야. 그러면 이 납부고지서 있잖아요. 이 납부고지가 되는 요거를 좀 이렇게 유예시킬 수가 있어요. 이때 이 고지되기 전에 아까 얘기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사업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내 신체상 어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뒤에서 우리 2장의 임의적 징수 절차 쪽에서 공부를 할 건데 얘가 납부 고지 이거 좀 유예시켜 주세요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어요. 신청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얘를 유예시켜 줄 수도 있고요. 내가 신청해가지고 유예할 수도 있고 아무튼 얘가 유예될 수도 있어요. 또는 얘가 아까 얘기한 그 사유가 이때 발생한 거예요. 납부 고지가 되면 납부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때 그 어려움이 이때 생긴 거지. 그러면 이 납부 기한 요거를 이렇게 유예시켜 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유예 및 연장 아시겠죠? 납부 고지의 유예 및 납부 기한의 연장. 이 사이에 또 뭔 일이 생기면은 요때는 없어. 이건 없는데 독촉장이 이게 유예되는 경우는 없는데 독촉장이 납부 기한은 뭐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연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지금 뭔가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으니까 지금 국가가 징수하려고 하는 걸 지금 뭐 하고 있죠? 징수하려고 하는 거를 일정 기간 동안 봐주고 있는 중이죠. 뭔가를 연장하거나 유예하거나 뭔가 유예를 해준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지금 국가가 징수하려고 했는데 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좋아 알았어 일정 기간 내가 일단 연장하거나 유예시켜줄게. 그럼 이 연장하거나 유예시켜주고 있는 중이야 지금 국가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세금을 지금 냈어요. 그럼 냈어요 안 냈어요? 지금 안 냈죠. 연장이나 유예 기간이야 지금. 세금을 지금 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국가에서 날 봐주기로 한 거지. 일정 기간 동안 일정에 봐주기로 한 거야. 근데 하필이면 내가 그때 지금 국가에서 받을 돈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그럼 내가 뭐를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국가에서 받을 돈이 있어. 나 지금 사업상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국가에서 이 돈 꼭 받아야 돼. 근데 사업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 해줬죠? 나한테 지금 유예를 해줬단 말이야. 이게 납부 기한 유예 납부 고지의 유예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이거 해준 상황이야 지금. 나 지금 봐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세금 냈어 안 냈어? 안 냈죠. 근데 내가 국가에다 그 상태에서 국가에다 뭔 일을 했어. 자 국가로부터 내가 뭘 받아야 돼 지금? 돈을 받아야 돼. 근데 국가에서 뭘 제출하라 그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라 그래. 그래서 갔더니 나 지금 세금 냈어 안 냈어? 안 냈잖아. 그럼 내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국가한테서 그 돈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국가에서 나 봐주기로 했는데 봐주기로 한 기간인데 납세증명서를 나한테 발급 안 해주면 봐주는 거야 안 봐주는 거야? 안 봐주는 거잖아. 문제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납세증명서는 국가에서 뭔가 이렇게 봐주기로 했을 때 있잖아요. 뭔가 유예기간, 유예기간일 때는 납세증명서 나한테 발급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발급 안 해주면 내 돈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나한테 봐준 거야 안 봐준 거야? 안 봐준 거지. 유예기간이라면 국가에서 봐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안 내고 있는 상태지만 내가 세금을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태에 날 봐줬잖아. 봐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그때는 나한테 그럼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납세증명서는 뭐를 제외하고 그걸 볼게요. 6-3페이지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다음의 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그게 바로 납세증명서예요. 즉 다음을 제외하고 체납액이 없다. 다음 지금 납부기한이 지났는데 체납액이니까 지금 보세요. 내가 계속 안 내고 있더라도 납세증명서를 언제까지는 받을 수가 있어요. 계속 안 내고 있어. 근데 납세증명서는 뭐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요? 체납액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내고 있더라도 지금 이때는 계속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나면 발급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지나면 발급이 안 돼요. 그런데 요거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요때 뭔 일이 나가지고 얘를 연장시켜주고 있는 기간인 거야 지금. 이게 연장 기간이야 지금. 원래는 독촉기 납부 기한이 요때인데 지금 아까 얘기한 이때 경제적 어려움 또는 사업상의 어려움 신체상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독촉기 납부 기한을 연장시켜주고 있는 기간이에요 지금. 유예시켜주고 있는 기간이라고요 지금. 나 체납액인데 분명 지금 체납됐죠. 체납된 상태 맞죠 지금. 이게 지나갔으니까. 근데 이게 지나가서 체납된 상태가 맞는데 요 기간은 지금 국가에서 다 뭐 해주고 있는 기간이에요 지금. 봐주고 있는 기간이야. 근데 딱 요때 내가 지금 국가한테서 뭘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지금. 돈을 받아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한테 뭘 좀 떼오래? 납세증명서 제출하래. 그거 떼와가지고 제출하래. 그래서 딱 갔는데 내가 무슨 상태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 이때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까지는 계속 받을 수가 있어. 안 내더라도 납세증명서는 뭐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체납액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 체납되기 전까지는 발급받을 수가 있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날 때까지 안 내면 체납 상태잖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내가 지금 요 기간에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걸 발급 안 해줘 버리면 그러면은 국가 돈을 못 받는 거니까 그럼 나 봐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는 요거를 제외하고는 체납한 세액이 없다. 다시 말해 이때 체납한 거는 있어도 발급해준다 안 해준다. 그렇죠. 해준다. 요거는 요 체납액이 있어도 요 체납액은 있더라도 해주는 거야. 요 체납액은 있어도 납세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때는 뭐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봐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납세 증명서가 뭐를 다음에 거를 제외하고는 그 제외되는 것들을 보면 1번 뭐예요? 유예액, 기한 연장, 그죠? 그다음에 압류 매각 유예, 환가 유예, 1번, 2번, 3번, 4번 뭔가 연장, 유예 뭐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 지금 자 무슨 뭐가 된 건 맞는데요. 지금 체납한 상태는 맞는데 뭔가 봐주기로 했던 것들은 빼고 체납액이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다. 즉 체납된 상태지만 봐주기로 한 것들은 있더라도 얘는 있더라도 납세증명서가 발급이 돼야 한대요. 된다니까. 이게 있더라도 납세증명서가 발급이 된다니까. 봐주기로 한 것들은 체납한 상태에 체납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니까. 봐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납세증명서는 이거 빼고 다른 거는 이제 봐주기로 한 거 빼고는 체납액이 없다. 이건 빼고 체납액이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한 서류라고요. 1, 2, 3, 4번에 보니까 다 유예액, 그렇죠? 연장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1, 2, 3, 4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 6, 7번. 그럼 이거 아직 물적 납세 의무 이거 안 배웠겠네. 그러니까 국기법에서 물적 납세 의무라고 혹시 양도담보권자 물적 납세 의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나와요. 뒤에서 나오는데 좋아요. 그럼 잠깐 정리를 하자면 물적 납세 의무에서 얘가 갑이 있어요. 여기 A가 있어요. A가 있는데 A가 갑한테서 이제 돈을 빌려. 얘가 이게. 그러면은 얘가 돈을 빌려주는데 얘가 돈을 이렇게 빌리고 얘는 빌려주는데 그러면 갑이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야 너 담보 제공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담보를 제공해라고 했는데 얘가 담보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소유권 이전 형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얘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얘한테 마치 양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A가 돈을 차입할 때 소유권을 A에서 누구한테로 넘기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A에서 갑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얘가 돈을 갚으면, 그쵸? 돈을 변제하게 되면 그러면은 갑이 다시 A한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에 이전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죠.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실질은 뭐예요? 실질은 담보예요. 내가 돈을 그게 양도담보 설정 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돈을 언제까지 갚으면 다시 소유권을 나한테 이전해 준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질은 담보인데 형식은 뭘 빌린 거예요? 소유권 이전 양도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실질 담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담보를 뭐라고 하냐? 이런 담보를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담보를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A를 뭐라고 하느냐? 얘는 양도담보 설정권자. 얘는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권자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양도담보 설정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고 어떤 형식을 빌려요? 양도 형식을 빌려서 실질은 뭐 하고 있는? 담보하고 있는. 이해되시죠? 자, 이걸 뭐라고 하는데 이거를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토지는 현재 지금 양도담보 현재 아직 돈 안 갚은 상태, 빌리기만 하고 아직 안 갚은 상태. 자, 그럼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은 지금 누구 걸로 돼 있어요? 토지가 등기부등본에는 누구 걸로 돼 있어요? 지금 갑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실질은 누구 거예요? 그렇죠. 실질은 담보니까. 실질 담보니까 그건 실질은 누구 거죠? 지금 A 건데 그죠? 근데 지금 등기부등본상에는 누구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갑걸로 돼 있는 상태. 이해되시죠? 이걸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양도담보.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는 갑으로 돼 있어 지금. 그러나 실질은 누구 거야? A 거죠. 이걸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세금을 안 낸 거야. 그럼 이제 세무서에서 얘가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을 납부고소 보냈어요. 안 내네? 또 목사 뭐 보내지? 그러니까 독주증 보냈어요. 안 내네?
얘가 납세무자. 얘가 지금 주된 납세무자예요. 근데 얘가 지금 세금을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죠. 얘가. 그러면 지금 뭐 납부고지서 보냈는데 안 냈어, 독점 보냈는데 안 냈어. 자, 그럼 뭐 들어가요 이제? 그러니까 압류가 딱 들어가는데 문제는 자, 얘 거 지금 얘 거 토지 누구한테 가 있죠 지금? 등기부상으로 지금 얘한테 가 있죠. 실제로 누구 거죠 지금? A 거야. A 거야. 근데 그 토지 지금 여기로 와 있죠 지금 현재. 와 있는 이 토지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토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징수 부족액이 생긴 거지. 뭐 있다 할지도 얼마 없어 이게 나머지는. 그러니까 아무튼 징수 부족액이 생긴 거야. 이렇게 해서 찬압해 가지고 쭉 가서 뭐까지 했는데 지금 압류까지 했는데 징수 부족액이 생긴 거죠. 그럼 뭐 압류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그러면 지금 저기로 가 있는 토지 누구 건데요 지금 실질이? A 거니까 저거 압류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돼. 왜냐면 지금 실제로 누구 거가 맞는데 A 게 맞는데 법적으로는 누구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죠?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지금 누구 걸로 현재는 돼 있는 상태니까 제 걸로 돼 있고 양도담보 계약서가 있으니까 실제로 얘게 맞는데 등기부상으로 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되는 거예요. 등기부상으로도 얘 거여야지만 압류가 되는 건데 등기부상으로는 얘 걸로 돼 있으니까 압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지금 거둘 다 거두면 문제 없어요. 여기서 다 징수, 나머지 재산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징수하면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재산이 없어 거의.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버렸어요 이쪽에서 징수 부족이 생겼어. 근데 저거 얘 건데? 근데 뭘 못해? 등기부상으로는 누구 걸로 돼 있으니까 지금 갑걸로 돼 있으니까 압류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양도담보권자한테 이 양도담보 물건 이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이거 원래 네 거 아니잖아. 얘 실질 내 거잖아. 근데 내가 압류를 못하잖아. 법적으로는 지금 네 걸로 돼 있어서 압류를 못하니까 이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내가 고지서를 보낼 테니 세금을 납부해라. 이해되세요? 양도담보권자가 뭐를 한도로 해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러 뭐가 생기는 거예요? 양도담보 물건 요 토지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해가지고 이거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양도담보권자의 무슨 납세무라고 한다고요? 물적납세무라고 하는 거예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무는 언제 생기는 거예요? 양도담보 설정자가 세금을 다 내면 얘는 이 납세무는 생기지 않는다니까. 여기서 뭐가 생겼어야지 된다고요? 징수 부족액이 생겼을 때 그 징수 부족액 금액만큼 얘가 납세물을 지는데 그 뭐를 한도로 해서 납세물을 진다? 그렇죠. 이 양도담보 이 물건 있잖아요. 요 금액 한도로 해서 요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징수 부족액에 대해서 납세물을 진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한다고 지금 이거를 양도 담보권자의 물적 납세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국기법에서도 나와요. 국기법에서 나오는 거고 국징법에서도 나오고 양쪽 다 나오는 건데 국기법을 많이 안 해서 원래 국기법 딱 다 하고 이게 딱 했으면 자 양도담보 물적 아시죠? 하면서 바로 하려고 했더니 오늘 큰일 났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얘 이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납세물을 지는데 이걸 압류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세무서에서 얘한테 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징수 부족액 금액 안에서 이 금액을 한도로 얘가 얘한테 그렇죠. 양도담보권자한테 납세 고지서를 보낸단 말이에요. 납부 고지서를 보내요. 납부 고지서를 보낸다. 아시겠죠? 그럼 얘가 그 납부계획까지 그 적혀 있는 금액 그걸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담보권자에 뭐라고 한다고요? 물적 납세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지금 납세무를 지고 있어요? 누가? 양도담보권자가 요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는 거죠. 응? 근데 얘가 그 납부고지서 세금을 안 냈어. 납부고지가 됐는데 얘가 세금을 안 냈어. 얘가 안 낸 거야. 얘가. 자, 안 낸 건 누구야 지금? 그러니까 얘가 안 냈죠. 얘가. 그럼 얘도 뭐가 돼버린 거죠 이제? 체납. 근데 얘가 국가로부터 뭔가 일을 해가지고 국가로부터 뭐 받을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대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이제 대급 받을 게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뭐를 또 제출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제출하지가 받는 거죠? 그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지금 뭘 안 냈어 지금? 이거 납부고지 납기까지 이 양도담보권자가 세금을 안 냈다니까? 그럼 양도담보권자가 뭐 한 거죠? 지금 체납을 한 거잖아요 지금. 얘가 체납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얘가 지금 얘한테 뭐를 제출할 수 없지? 이걸 제출할 수 없으면 양도담보권자가 억울한 거야. 왜 억울할까? 그렇죠. 이건 누구 세금인 거야?
얘 주된 납세 예세금이잖아요 지금. 예세금이죠. 예세금. 얘 게 아니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 거를 얘가 지금 이 토지를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건데 이걸 안 낸 거야. 이걸 안 낸 거야. 근데 이 납세증명서 제출하지 않으면 얘가 억울하지. 그 세금은 사실은 내 게 아닌데. 그래서 본래 납세모자가 아닌 납세 의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래 주된 납세 본래 납세모자가 아닌 자의 납세의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이걸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이거 체납했다 할지라도 뭐는 발급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발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뭐 봐주는 거 빼고 그 다음에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한 체납액 빼고 그리고는 체납액이 없다. 왜냐면 얘가 이걸 체납했다는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 게 아닌 체납이니까 납세증명서 발급 안 해주면 얘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체납은 있더라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돼야 안 돼요? 발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몇 번이다? 5, 6, 7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물적납 아무튼 그 물적납세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지금 5번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를 얘기한 거고요. 뭐 그런 물적납세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물적납세 의무가 있고 종부세에서도 물적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다 이런 식이야. 물적납세 의무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내가 본래 납세 의무자가 아니야. 본래 납세 의무자가 안내에서 징수 부족이 생겼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한도로 해가지고 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실질은 내 게 아니라 제 거라서 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내가 납세 의무 지는 걸 물적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본래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해서 체납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뭐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납세증명서는 발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뭘 봐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본래 납세 의무자가 아닌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한 체납액이 있는 거는 빼고 체납액이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증명서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8번, 9번, 10번도 보니까 다 뭐냐면 다 유예, 징수 특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각 법에 따라 가지고 뭔가 봐주기로 한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그다음에 8, 9, 10번 다 뭔가 봐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5, 6, 7번은 내가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체납한 겁니다. 걔네들은 있다 할지 다시 말하면 그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런 체납액은 있더라도 내가 뭐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다시 넘어가서 자, 제출 사유는 설명드렸고요. 지금 납세 증명서가 정확히 어떤 건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출음의 면제인데요. 자, 아까 우리 제출 사유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그때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뭐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어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면제해 준대요. 제출 안 해도 된대요. 제출 안 해도 국가에서 뭐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 준대요. 그냥 국가에서 원래 줄 때는 뭐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원래 납세 증명서 제출하라고 하는 건데 다음에 5가지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가 등에서 돈을 준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 이유가 있겠죠. 1번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대금을 지급받을 때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뭔가 국가에다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내가 돈을 받는 거죠. 그렇죠? 내가 국가한테 뭐를 할 때 국가에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화장실 공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뭔가 어디 청에서 또는 어디 뭐 무슨 부서 국가 한 부서에서 뭐 화장실 잘못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냥 화장실 공사할 때 아무한테나 저 화장실 공사하실 분 오셔서 하시죠. 국가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공개 입찰하는 거예요. 입찰해가지고 자 국가에서 어디 무슨 공사를 하려고 한다. 하면 거기에 그 공사를 하려고 하면 관련되는 업체가 거기다가 다 이제 문서로 공개 입찰하는 거예요. 다 나는 얼마에 어떻게 공사할 거고 어떤 식으로 공사할 거고 자재는 어떤 뭐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얼마에 하겠다 다 이렇게 제출하는 거야. 쫙 하면 그걸 가지고 걔네들이 선별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어느 정도 급이 맞는 걸로 하는 사람들 뽑고 그 중에서도 금액을 가장 적게 적어서 낸 사람들 해가지고 골라서 거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입찰해서 누가 선정이 되는 거야. 응? 원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비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 비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공개 입찰 또는 경매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공개 입찰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돈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는 당연히 쟤한테 돈을 줄 때 뭐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죠?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은 뭐냐면 공개입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 A 그 사람하고 하면 딱 그냥 정해가지고 딱 지정해가지고 계약하는 거야 그 사람하고 공개입찰하지 않는 거야. 뭐야? 그럼 비리 아니야 비리?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 일은 이미 알려져 있어. A밖에 못해. 이 일은 A밖에 못하는 일이야. 국가에서 뭐를 다리 공사를 놓는데 이 다리를 공사할 수 있는 공법은 A 업체밖에 못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공개 입찰할 수가 없고 오히려 A가 저는 바빠서 못하겠는데요 하면 국가가 오히려 난감한 거야. 국가가 오히려 걔한테 가서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건 누구밖에 못하는 거니까 이건 당신밖에 못하는 거니까 딱 정해가지고 당신하고만 계약 맺는 거야. 이걸 우리가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고요? 수의계약. 수의계약 공개 입찰하고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업체 선정할 때 공개 입찰해야 돼. 안 그러면 비리잖아. 근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의계약은 딱 그 업체밖에 못해.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국가 뭐 수의계약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이게 뭐 지금 빨리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은 뭐 또 문제가 생긴다든지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 공개 입찰하려면 시간이 막 걸리잖아요. 이거 선정하고 뭐고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국가가 의리돼 버리는 거야. 국가 그래서 제발 해주세요 해가지고 A 업체하고 수의계약 맺어가지고 A 업체 가서 딱 공사했어. 자 A 업체가 자 돈 주세요 했더니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셔야죠. 또 이러는 거예요. 자, 지금 국가가 갑이야 의리야. 수의계약을 맺어가지고 국가에서 지금 뭔가 얘한테 뭐 어떤 일을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얘한테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다른 업체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다 인정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어쩔 수 다른 업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비리다 뭐다 막 난리가 치겠지. 근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니까 수의계약은 누가 뭐래도 A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만약 다 할 수 있는데 A 업체하고 수의계약 맺으면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건 소송 걸리는 거야. 소송 걸려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갑이에요, 의리예요. 의리라는 거지. 근데 국가가 의리인데 돈 줄 때 납세증명서 이런 거 제출 요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냥 다 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국가가 의리다는 거지. 그죠? 국가가 의리기 때문에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대금을 지급받는다면 국가가 의리다. 국가에서 무조건 준다. 납세증명서 제출 뭐 이런 거 없어. 국가에서 무조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가에서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내가 국가에서 대금을 지급받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다시 국고에 들어가는 거야. 국가 금고에 들어가는 돈이야. 그게 그러면은 국가에서 어차피 얘한테 주면 이게 그냥 얘한테 주면은 국고로 들어오게 돼 있는 그렇게 플로가 그렇게 가게 돼 있어. 그럼 그때는 굳이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죠. 주면 바로 어디로 들어와요? 다시 얘한테 주면 바로 국고로 다시 들어오는 돈이야. 그런 납세증명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2번이고요. 3번도 마찬가지인데 3번은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얘가 예전에 세금을 안 낸 상태. 그래서 세금을 안 내 가지고 얘가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들이 있을 때 세무서에서 이제 얘가 이제 국가에 어떤 일을 했어. 일을 해가지고 원래 이 일을 하면 다음 달 10일 날 돈을 받게 돼 있어. 일은 이미 끝났어. 자 그래서 다음 달 10일 날 돈을 받게 돼 있어. 자 나는 국가로부터 받을 뭐가 있죠 지금? 채권이 있는 상태야. 근데 그 채권이 있는 상태인데 세금을 또 안 낸 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낸 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면 세무서에서 그럼 내가 국가로부터 받은 채권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채권도 자산이잖아. 그러면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압류 대상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A라고 하는 자가 국가한테 어떤 일을 해줘가지고 뭐 받을 돈이 있는 상태, 국가로 받을 채권이 있는 상태인데 세금을 안 낸 게 있는 거야. 그럼 세무서에서 그 채권도 자산이니까 그 채권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요? 압류가 들어가요.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이게 눈에 보이는 거라면 압류할 때 어떻게 하죠? 부동산은 압류하면 어떻게 했어요? 부동산은 압류하면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 부동산은 이거 압류할 때 어디 세무서가 압류한 재산입니다라고 등기하면 돼요. 함부로 막 처분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 하면 돼요? 압류하면 등기하면 돼요. 자, 부동산이 동산이야. 동산은 압류할 때 뭐 하면 돼요? 점유하면 돼요. 압류할 때 그냥 가져가면 돼요. 물건을. 그럼 채권을 압류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채권을 압류하면 어떻게 돼요? 채권은 자, 얘가 채권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얘가 세금을 안 냈잖아. 그럼 얘한테 돈을 줘야 될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의 채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채무자한테 송달해요. 서로 송달해서 자 이제
A한테 주지 말고 자, 너 채권이 뭐 된 거니? 채권이 네가 A한테 줘야 될 그 돈은 내가 압류했으니까 그 돈 누구한테 줘야 돼 이제? 저 세무사한테 줘야 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걔한테는 압류의 서류를 송달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그렇죠. 송달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자 보세요. 얘는 지금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국가, 그렇죠. 국가에다 무슨 일 해줘가지고 받을 돈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세금을 안 내가지고 세무서에서 그 채권 뭐 들어갔어요 지금? 채권 압류가 들어갔어요. 압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이 돈을 얘한테 줘야 돼, 안 줘? 주면 바로 어디로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한테 가는 거니까 지금 다 그게 세무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굳이 뭐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납세 증명서 제출.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바로 누구한테 가는 거야 그게 지금. 국가가 A한테 줄 돈이 그게 그 A가 지금 채권자인데, 국가의 채권자인데 그 A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지고 그 채권이 뭐가 된 상태라면, 그렇죠, 세무서에 압류가 된 상태라면, 그러면은 이 돈은 바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갖춰다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세무서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결국에는 얘한테 줘서 얘가 내는 건데 바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납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국가 금고에 들어가거나 세무서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납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2번, 3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근데 4번은 요거는 그 관할 법원에서 납세 증명서 제출에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자,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제 파산 신청을 하거나 이런 뭔가 지금 내가 완전 망했어. 누군가 완전 망했으니까 세금도 안 냈고 뭣도 안 뭐 여러 가지 지금 파산 신청을 한 거야. 그래서 관할 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 관제인이 이제 걔네들 이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파산 신청한 자가 있는데 당연히 뭐도 안 냈겠어요. 세금 안 낸 것도 있고 뭐 아니 완전 망가졌거든 지금. 세금 안 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뭐 채무자들이 갚아야 될 돈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파산 관제인이 파산을 관리하는 자가 뭔가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얘가 뭐 국가에서 받을 돈도 있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지금 얘는 지금 상태가 지금 파산 신청이 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파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빚을 다 갚고도 남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파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파산 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데 얘 자산들 안에 국가로부터 받을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국가로부터 받을 채권도 여기 안에 있는 거지. 그럼 이거 지금 얘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얘한테 받아야 될 수많은 누가 있죠, 지금? 그죠? 얘한테 돈을 받을 채권자들이 막 있는데 이 채권자들이 얘한테 돈 받아야 될 게 예를 들면 100이라면 얘 거 채권까지 포함해서 모든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거 다 갚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파산 신청한 거거든요. 이게 다 팔아봤자 이게 택도 없는 거야. 다 팔아봤자 이게 30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거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지면은 이거 다 팔아가지고 얘한테 갚고서 얘에 대한 나머지 70의 부채를 그냥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얘를 살려주는 거거든.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죽는 게 아니라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누구도 죽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이 파산 신청을 한 얘의 채권자들도 같이 주는 거야. 100인데 얼마밖에 못 받고 끝나는 거예요. 30밖에 못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산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이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무슨 상태에, 당연히 무슨 상태에 있어요 지금? 망가졌으니까 뭐도 못 냈겠어요 그동안? 세금도 못 냈겠죠. 그럼 얘는 현재 체납 상태야. 그러면 이게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을 국가로 받아야 얘한테 주는데 조금이라도 더. 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거 만약 못 받으면 가는 돈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얘도 같이 망하는데 이거 지금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 얘는 얘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지금 얘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있는 건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 돈을 못 받게 되면 여기다 돈을 그렇지 않아도 적게 가는데 더 못 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거는 좀 예외로 인정해 달라. 어? 뭐 없이도 대금 지급해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무슨 상태니까 현재 지금 체납 상태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체납 상태인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뭘 발급해 줘야 된다. 이건 납세증명서 발급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얘네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간다. 지금 얘네들은 잘못도 없는데 지금 얘네들도 같이 죽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관할 법원이 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이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장한테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오케이, 납세증명서 제출 이건
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줄게. 이게 된 겁니다. 그래 얘네들까지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납세자가 계약 대금의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계약 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의 전액을 납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계약을 맺어가지고 누군가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그 계약 대금 전액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국가한테 뭔 일을 해가지고 내가 받을 돈이 있는 거죠. A가 국가에다 무슨 일을 해줬어요. 국가에다 어떤 용역을 제공해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 상태야. 이제 대금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태야. 지금 아직 안 받았고 받아야 되는 상태. 용역 다 제공하고 난 다음에 언제 받기로 했거든요. 다 했어. 이제 대금 이제 받으면 되는데, 근데 내가 뭘 제출해야 돼? 한테 지금 나중에 제출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뭐 한 게 있어? 세무서에 지금 또 세무서에 뭐 한 게 있어요? 지금 체납한 게 있어요. 체납한 게 있으니까 지금 납세증명서 발급받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이 받기로 한 요 금액 있잖아요. 요 금액으로 체납액이 100이야. 체납액이 100이야. 근데 지금 요 금액 받는 요 금액 있죠? 요 금액이 60이야. 이거를 전부 다 뭘로 난 지금 하겠다? 체납세액으로 다 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계약대금 전액을 다 뭘로 하겠다? 이거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응? 아니면 계약대금 중에 요 대금이 60원인데 체납한 금액이 50원이야. 그럼 60원을 가지고 50원을 다 내겠다 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다 내버리면 이제 체납액이 없어져. 체납액 전부를 다 내버리면 체납액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대금 지급한다는, 뭐 없이도 대금 지급한다는 거예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가 납세증명 제출하지 않더라도, 현재 지금 무슨 상태인데, 지금 체납 상태인데도, 체납 상태니까 납세증명서 제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네가 받기로 한 그 금액으로 이 금액 전액을 다 이거로 납부하거나, 아니면 이거의 일부분으로 체납액, 그러니까 이 금액 전체를 체납액으로 내거나, 아니면 이거의 일부지만 그게 체납액 전체거나 그렇게 내거나,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이 대금은 뭐 없이도 지급한다는 겁니다. 납세 증명서에 제출이 없어도 이걸 해준다. 그런 1번부터 5번까지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는 게 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응?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국가가 의리기 때문에, 그렇죠? 의리기 때문에. 그리고 2번, 3번, 5번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기관으로 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4번 그는 누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파산 신청한 자의 채권자들이 어차피 얘도 같이 지금 망하게 생겼거든요. 얘네들은 다 가져가야 될 거야. 다 이걸 다 줘도 지금 얘는 다 못 받아간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냥 그건 다 주자. 그래서 그 제출 내외를 요청하면, 그러면은 알겠어요. 제출 안 해도 돈 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제출 대상자 특례가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제출 대상자 특례. 이제 용어들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림들을 좀 잘 그릴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는 거 맞죠, 지금?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제출 대상자 특례는 무슨 말이냐? 그럼 내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야 되는 자라면, 국가하고 내가 뭔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계약을 맺고서 국가한테 무슨 일을 해줬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내가 돈을 받을 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 국가 먼저 1번을 볼게요. 1번 거기 동그라미 1번 채권 양도로 인한 경우.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납세 증명서를 국가에다 제출해야 될 자는 누구냐? 국가랑 뭐를 맺어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국가에다 무슨 일을 해준 사람. 그 사람한테 국가가 뭐를 줄 거니까 대금을 지급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국가한테 뭐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상대방이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데, 자, 이게 1번은 이거예요. 자, 국가가 있고 여기 갑이 이렇게 있는데, 얘하고 얘가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얘가 무슨 용역을 제공했고, 그래서 얘한테도 이제 뭐를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금을 받아야 될 생태가 있는데, 아직 근데 용역만 제공했고요. 아직 이제 대금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을 돈이 생긴 거니까 얘가 얘한테 돈을 이제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로도 받을 뭐가 있는 거죠? 얘가 지금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대로 용역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이제 돈을 받을 돈이 생긴 거야. 이제 받으면 돼. 이제 받으면 되는데 요 채권. 근데 얘가 지금 다음 달 말에 받기로 했거든요.
모든 일은 다 일이 끝나면 그 다음 달 말에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 그래서 다음 달 지금 말이 있는데 지금 그 2월 달에 일을 했고요. 3월 말에 그러면 그 다음 달 말에 다 받기로 돼 있어. 그래서 3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3월 10일인데 급전이 필요한 거야.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이 채권 누구로부터 받는 거니까 국가로부터 받는 거니까 확실한 채권 아니야. 그래서 이 채권을 A한테 양도한 거야. 이 채권을 A한테 지금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돈이 필요해가지고 채권을 양도한 거야. 이해되죠? 진짜 그러면 이 채권은 누가 갖게 된 거예요? 이제 갑이 아니라 A가 그 채권에 대한 양수 계약을 해버리면 이제 그 A가 그 채권을 갖게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대금을 결국은 얘랑 계약을 맺었지만 국가가 이제 그 채권을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A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3월 말이 되면 대금을 누구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A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계약은 누구랑 맺었는데 갑이랑 계약 맺어가지고 갑이 일을 한 건데 갑이 용역을 제공한 건데 대금은 A가 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을 지금 갑이 아니라 누가 채권을 갖게 된 거니까 이제 A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얘가 대금을 지급받는 거니. 지금 제목이 뭐죠? 거기 제출 대상자의 특례. 그러면 누구의 납세 증명서를 제출할 거냐? 이렇게 채권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을 양수도 하게 되면 채권 양도자와 채권 양수자 양쪽 다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대금을 지급한대요. 얘는 채권의 뭐죠? 채권을 판 사람이잖아요. 양도자, 채권의 양도인, 얘는 채권의 양수인. 이거 받으려면은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국가한테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누가 납세 증명서를 제출한다고요? 얘도 제출하고 얘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아시겠죠? 양도인, 양수인의 납세 증명서를 다 제출해야 그래야지만 A한테 대금을 지급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거기 1번 아시겠죠? 2번 볼까요? 2번 법원의 정부 명령에 따르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초반이니까 용어들 정부 명령이 뭐야 이게? 법원에서 정부 명령을 한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정부 명령? 자, 이 전자는 이전할 때 전자, 이전한다. 여기 부자는 부채할 때 부채예요. 부자. 그러니까 부채를 이전하는 거야. 부채를 누구한테 갚아야 될 부채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쟤한테 갚어. 뭐 이렇게. 얘한테 갚아야 될 부채를 그거를 얘가 아니라 쟤한테 갚어. 이렇게 부채를 이전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해라고 법원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걔를 법원의 무슨 명령이라고 한다? 법원의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을 잠깐 보면은 여기 국가가 있는데 갑이 얘가 얘한테 계약을 맺어가지고 얘가 얘한테 뭔가 공급을 한 거야. 이제. 자, 국가로부터 얘가 지금 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국가로부터 얘가 받아야 될 뭐가 생긴 거죠. 아까 저기랑 똑같았지. 얘가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뭐가 생겼어요. 이제 채권 이제 다음 달 말에 주기로 했어. 이제 다음 달 말. 그래서 그 현재 지금 채권을 갖고 있어요.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가 또 여기 을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을로부터 뭔가 공급을 또 받은 거야. 뭐 재원화 유용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된 상태. 그러면은 을이 또 갑한테서 받아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얘한테 대금을 줘야 되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야. 을은 갑한테 받아야 될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지금 뭐가 있죠?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너 뭐야? 너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이 있네. 얘가 이제 보니까 국가로부터 채권이 있네. 그러면 얘가 그 채권에 압류가 들어가요. 채권 압류가 들어가가지고 얘가 채권 압류가 들어가서 법원에 신청하는 거야. 그 채권 얘는 채권이면은 국가는 얘한테 줘야 될 뭐죠? 부채죠. 그렇죠. 국가는 지금 갑한테 줘야 될 부채 있잖아요. 법원에 내가 신청 들어가는 거야.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얘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일을 다 해주고 받을 게 있는데 근데 얘가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이 있네요. 그러면 그 채권 국가가 얘한테 갚아야 될 그 부채를 그걸 제 쪽으로 이전시켜 주세요. 그거를 누구한테 명령해 주세요. 국가에다 명령해 주세요. 법원에서 국가한테 야 네가 얘한테 갚아야 될 부채는 이제 누구한테 갚아야 돼? 얘한테 갚아야 돼라고 전부 명령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걸 법원에 뭐라고 하는데 법원에 전부 명령. 얘한테 갚아야 될 부채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전해라라고 하는 걸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얘가 이거를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 신청을 하고요. 법원에서 딱 내용을 보니까 그러네, 네가 받을 돈도 있고 얘도 국가에다 받을 돈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깔끔하네. 그래서 법원에서 이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 얘한테 무슨 명령을 하는 거고요. 전부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원에서 하는 명령이니까 국가에서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명령 내려지게 되면 국가는 이제 누구한테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얘한테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갑이 아니라 누구한테? 을한테. 그 을을 뭐라고 하느냐, 이때 을을 압류 채권자 그래요. 압류 채권자. 그 채권을 얘가 압류가 들어간 거죠. 이 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을을 얘한테 돈 받아야 될 돈 있는데 얘가 국가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 보니까 그 채권을 얘가 압류 들어간 거죠. 그래서 법원한테 전부 명령 신청을 한 거고 법원에서 그 전부 명령을 한 거고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이제 명령을 한 거니까 법원에서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면 대금을 얘한테 지급하는 거고 그때 얘를 뭐라고 한다? 압류 채권자. 갑에 대한 채권자인데 갑이 갖고 있는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을 압류가 들어간 채권자다. 그래서 얘를 압류 채권자라 그래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얘하고 계약 맺어서 얘가 국가에다 뭔 일을 해준 건데, 근데 얘한테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전부 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니까, 그렇죠. 을한테 지급하는 거니까. 이때는 누구의 납세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때는 자, 네가 국가에다가 뭐를 제출해야지만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국가에서 대금을 지급할 거야. 누구의 납세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한테 대금을 지급하니까 압류 채권자한테 대금을 지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번에 법원의 전부 명령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부 명령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전부 명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누구의 납세 증명서가 필요하다? 압류 채권자의 납세 증명서가 필요하다. 압류 채권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는 수급 사업자의 이것도 이제 용어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거 3번은 이제 도급 계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사 같은 것들을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한동안 좀 장기간 공사하는 때 계약을 맺는 걸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제 국가가 있고 여기 지금 갑이 있는데 얘하고 얘가 도급 계약을 맺은 거예요. 원도급 계약을 도급 계약을 맺었어. 그래서 얘가 원래 도급 계약이요. 원래 도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얘가 원도급 계약자예요. 원도급 사업자. 그럼 얘가 국가가 뭐 건물을 지금 짓기로 했는데 이게 시간이 한참 걸려. 도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얘가 건물 다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이제 다 지어야 되는데 이걸 다 지려다 보니까 얘가 좀 다른 일도 바빠가지고 그래서 힘드네. 을하고 야 그거 네가 가서 해라 하고 하도급 계약을 맺는 거야. 원도급 계약, 하도급 계약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 건물에 대한 원도급 계약을 네가 맺고 그 중에 뭐에 대한 공사는 네가 해라 해가지고 그 일부분은 얘하고 하도급 계약을 또 맺은 거지. 전체 원도급 계약은 얘가 다 국가로부터 맺고 얘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얘한테 돈 받을 게 있죠. 그러니까 국가는 그 건물을 짓는데 총 100억짜리 건물이라면 100억을 다 누구한테 주겠어요? 얘한테 주는 거고요. 얘가 또 그 중에 화장실 공사는 어떤 업체가 하고 계단 공사는 누가 하고 엘리베이터 공사는 누가 하고 냉난방대 설치는 누가 하고 얘가 여러 업체들하고 무슨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얘한테서 얘는 5억 받아야 되고 또 다른 또 사업자는 엘리베이터 설치한 자는 6억 받아야 되고 뭐 누구는 8억 받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맺는 거지. 얘는 얘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100억은 얘가 누구한테 주고 국가는 원도급 계약자인 갑한테 다 주고 갑이 여러 업체들하고 하도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다 분류해가지고 하고 걔네들한테는 얘가 돈을 줘야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얘가 얘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공사가 다 끝나거나 중간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하고 마지막에 잔금 이렇게 다 지어지면 잔금을 주는데 잔금이 전체 금액의 거의 50%나 60%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다 합해봤자 뭐 30, 40, 50%밖에 안 돼. 많아봤자 50%, 적으면 한 30%밖에 안 되고요. 마지막에 잔금이 50, 60, 70 막 요래요. 잔금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만 잔금이 큰 금액으로 가는 거야. 중간중간에. 근데 얘가 그러면 지금 잔금을 아직 안 받은 상태잖아요. 다 공사 다 끝났어. 다 얘가 했거든. 근데 얘가 지금 뭘 안 줘야 한대 지금. 얘가 지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얘가 그럼 국가에서 마지막 잔금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건데 얘한테 줘야 되는데 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수급 사업자라는 게 바로 얘야. 얘. 하도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뭐 화장실 공사 맡은 사람 아니면 엘리베이터 공사만 맡은 업체, 얘네들은 수급 사업자라고 한단 말이야. 얘는 원도급 사업자, 얘는 수급 사업자. 얘가 얘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잖아요.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뭐 이거 뭐 부도가 났거나 뭐가 났거나 해가지고 대금을 지급 못하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 지금 제일 큰 금액이 뭘 아직 지급하지 않았죠, 국가가? 아직 잔금. 잔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얘가 얘한테 신청을 해가지고요. 내용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로부터 누가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얘한테 줘야 될 돈에서 어차피 주면 얘한테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얘가 지금 못 받아, 이 업체들이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얘를 거치지 않고 국가에서 얘한테 직접 이렇게 지급한단 말이야. 지급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게 되면 이렇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누가 대금을 지급받는 거니까 원도급 사업자예요, 수급 사업자예요. 수급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납세증명서는 누가의 납세증명서가 제출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급 사업자의 납세증명서가 제출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약은 국가가 누구랑 맺었는데 원도급 사업자랑 다 전체 계약을 맺은 거고, 그리고 얘하고 다 계약 맺은 건데,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 수급 사업자들이 국가에 신청해가지고 대금을 직접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거다? 그죠. 수급 사업자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제출 대상자의 특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다 이해되시죠? 그림 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용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30일이에요. 30일.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0일이다. 이것도 또 좀 주의를 할 내용이 있어요. 납세증명서의 납부기한은 그 유효기간은 원칙 며칠이라고요? 30일. 거기 발급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발급한 날짜로부터 30일은 유효한 거야. 응?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납세 증명서를 언제 발급받게 된 거냐면, 납세 증명서는 다 세무서에서 발급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무서에서 딱 보니까 여러 세금들 중에 아무튼 세무서에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얘한테 납부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가 있는 거야. 납부 고지서에 지금 아직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요 사이에 얘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온 거야. 그러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왜냐면 아직 뭐 상태는 아니니까. 그 체납 상태는 아니니까. 여기가 지났는데도 안 내면은 걔는 발급해 줄 수 없죠. 걔는 발급해 줄 수가 없는데 이건 아직 납기가 지난 건 아니니까 무슨 상태는 아니야. 체납 상태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납세 증명서를 발급해 주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날로부터 이제 이게 며칠 동안 유효한 거야. 지금 보니까 30일 동안 유효하거든요. 지금 이게 30일 유효해요. 30일 동안 유효한데, 근데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있지? 30일 동안 유효하잖아요. 30일 동안 유효해.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납기가 뭐 어떻게 할까요? 납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4월 30일이 납기인데, 4월 30일 납기인데, 근데 납세 증명서를 지금 이거를 언제 발급받느냐면 이게 뭐 이렇게 윤날인 거예요, 윤날.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이 납세증명서는 유효한 납세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원칙대로 간다면 30일이니까 5월 15일까지 이제 초일산이 말이 불산이면 5월 15일까지 이렇게 유효로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얘가 이때 만약 안 내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 세금 안 내면은 이때는 무슨 상태인데? 체납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유효한 뭐를 갖고 있는 거죠? 납세증명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가 뭔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납부 고지가 된 상태에서 납세증명서 발급을 하러 오면은, 그러면은 넌 유효기간이 30일이 아니라 유효기간은 어디까지로 단축시킬 수가 있다? 그 이미 고지가 된 납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로 단축한다는 겁니다. 단축할 수 있다. 그죠? 그게 그 예외가 그 말이에요.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뭐가 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가 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때 안 낼 수가 있잖아. 이때 안 낼 수가 있잖아. 그럼 이 뒤에도 유효한 납세 고지서로서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면 걔는 유효 기간이 30일이 아니라 언제까지로 단축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로 단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유효기한은 지정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지정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축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다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효기한이 이 날짜로 4월 15일 날 발급되는데 유효기한은 5월 15일이나 언제로 되는 거예요? 4월 30일이다 이렇게 딱 유효기간은 4월 30일로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그 납부고지세 지정 납부기한까지로 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이 뒤에 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죠?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납세 증명서 제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간접적 강제주의 두 번째는 미납국세 열람이에요. 미납국세 열람까지 볼게요. 미납국세 열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지금 건물주야 건물주 내 건물주 임대인 건물주 단위 건물 근데 여기 지금 누가 들어오냐면 임차인이 들어오려고 그래. 근데 나한테 뭘 주죠?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일단 그죠 보증금이 크잖아요. 보증금. 자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얘가 지금 임대인 있고 여기 임차인이 지금 들어오는데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계약을 딱 맺으려고 해요 지금.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보증금이 너무 세 이게 보증금이 좀 세가지고 이제 2년 계약이 좀 2년 또는 뭐 3년 이렇게 맺을 건데 3년 지난 다음에 내가 이제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돈을 안 주 얼굴 이 관상이 좀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좀 불안한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아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내가 큰 돈이다 보니까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쵸? 아니 뭐 송사에 휘말려 가지고 뭐 받더라도 뭐 그게 지금 당장 나도 그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막 그 돈을 당장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얘가 임대인이 혹시나 세금을 안 낸 게 있는지 얘가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얘가 누가 미납했는지. 자, 지금 이거는 누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임차인이 임대 보증금이라는 걸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임대인이 혹시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 그거를 얘가 뭐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딱 가서 근데 얘가 세금을 안 낸 게 있어. 그러면 미납국세 열람을 딱 했는데 보니까 세금을 안 낸 게 있네. 그럼 얘가 여기 임대차 계약 해야 안 해요? 그럼 여기 계속 공실로 비는 거지. 자, 얘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 건물은 계속 공실로 남는 거야. 불이익을 얻는 거지. 얘가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러니까 내야지. 세금을 안 내면 어떤 임차인이 웬만한 임차인 금액이 크면 다 얘네들이 열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역시 저 다 합니다. 금액이 크니까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근데 미납국세 열람할 때 미납국세가 있어. 열람할 때 있어. 그럼 이게 계약 맺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미납국세 뭐 괜찮아. 그래서 안 되죠. 당연히 다른 건물 찾아봐야죠. 그러면 미납국세 열람을 하게 하는 것도 임대인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하는 제도다. 이것도 결국에는 무슨 제도예요? 국세징수의 간접적 강제 제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임차인이 이 미납국세를 열람하려면 기본적으로 얘의 정보가 노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세무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 이 세무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막 보여주면 안 돼요. 당연히 이 미납국세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려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누구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먼저 미납국세 열람하려고 얘한테 저 동의해 주세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막 그런 게 필요하냐? 막 자꾸 이러는 거야. 지금 얼굴이 뭐 보증수표 아니냐? 뭐 이런 자꾸 이런 말 그런 말 하는 사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믿음이 가한가요? 그러시구나 이래요? 아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겁니까? 난 지금까지 동의한 적이 없어. 여기 임차인들 물어봐봐.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동의를 안 해주면은 이런 데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뭔가 지금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동의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동의를 얻어가지고 열람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그냥 보여주면 안 돼요. 왜? 세무서는 무슨 의무가 있으니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니까 또 함부로 보여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동의를 해주면 동의서가 작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임대인이 동의한 거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동의 자체를 안 해주면은 얘가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거니까 그런 임대인하고 계약 맺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건 이해되시죠? 이것도 간접적 강제제도다. 임대인의 미납세액을 누가 열람하는 거다?
임차인이 열람하는 거다. 근데 열람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인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씩 살이 붙은 거야. 뭐가 붙었냐면 첫 번째 볼게요. 자, 거기 1번 볼게요.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라는 자,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이제 계약하기 전, 당연히 계약하고 난 다음에 보면 안 되죠. 임대 계약하기 전에 얘가 미납부서가 있는 점 좀 보고, 자, 확인되면 이제 미납부서가 없군요. 동의해줬어. 동의해줘가지고 가서 봤더니 진짜 미납부서가 없어. 그럼 임대차 계약을 이제 맺는 거죠. 그래, 물론 또 다른 부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는 없는 거니까 일단 그렇죠. 세금 안 낸 건 없어. 세금은 다 냈어. 그럼 이제 뭐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만 있었어요. 원래는 그것만. 뭐 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뭐를 열람하는 거?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있었는데 작년에 하나가 생긴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 원래는 뭐밖에 없었다고. 1번 얘가 이 미납국세 열람은 1번 뭐 하기 전에 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열람. 그것만 있었다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일단 했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했는데 아직 뭐는 안 했어. 임대가 아직 개시는 안 됐어. 그렇죠. 임대 계약은 했는데 아직 임대차 뭐 전이에요? 임대차 개시 전이야. 임대 계약은 했는데 근데 임대차 개시 전이에요. 이게 왜냐면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금만 낸 상태야. 계약금만 낸 10% 계약금만 낸 상태고, 임대차가 개시가 되는 순간 나머지 90%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단 뭐는 냈어. 일단 10%는 낸 거야. 다 내는 거 아니에요. 누가 계약할 때 돈 다 내요. 계약이야, 계약. 계약할 때 돈 다 내는 거 아니. 계약할 때 일단 다른 사람 들어오기 전에 다 계약을 먼저 했으니까 내가 우선순위가 있다. 내가 임대차 지금 예를 들어서 3월 10일부터 들어갈 텐데 2월 달에 뭐 여기 너무 목이 좋아. 목이 좋은 데가 나왔어. 잘 아는 분에서 연락 온 거야. 뭐 카페 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하려고 한다. 근데 어디 자리 아시지 않냐? 거기 알죠. 거기 끝내주죠. 거기 지금 나왔다. 빨리 계약금 넣어라. 그럼 가서 내가 계약금 먼저 빨리 넣는 거야. 계약금 넣는 거야. 이해되시죠? 계약금 넣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계약금 넣고 이제 저는 3월 10일 날 이제 들어가면서 나머지 잔금 얼마를 내는 거야. 이제 보증금 90%를 내는 거야. 일단 계약금은 냈지만 그거 나 90%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이에도 불안한 거야. 일단 그래서 급하게 해서 계약을 딱 했어. 일단 했는데 이거 좀 불안해. 급하게 계약을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도 확인 못 하고요 지금. 그렇죠. 미납국세 열람 이거 못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목 좋은 데야 지금. 그래서 막 빨리 계약하라고 계약금 딱 넣고 보니까 이제 아직 한 20일 정도 기간 있거든. 근데 이 사이 불안한 거야. 만약에 내가 나머지 그런 거 확인하고 나머지 다 넣어버리면 이게 나머지 이제 90%마저도 못 받는 건데, 만약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그냥 뭐만 날리면 되니까 그냥 계약금만 날리면 되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내가 급하게 내가 확인도 못하고 했으니까 내 잘못도 있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이에도 뭘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전에는 임대차 계약 전에만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했었었는데, 뭘 한 다음에 계약은 했는데 아직 임대차 개시 전, 그때는 전체 보증금에 얼마만 낸 거니까 이제 급하게 10%낸 거야. 일단 목 좋은 데는 나를 알아. 그러니까 일단 빨리 냈어. 선점을 냈는데 불안해. 그럼 이 사이에도 뭘 할 수 있게 한 거죠? 이 사이에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한 거다. 이건 작년에 개정된 거예요. 자, 올해 나올 수 있겠다 없겠다. 자, 이렇게 따끈따끈한 것들. 국징법은요 개정이 많이 안 돼요. 잘 개정이 많이 안 되는데 진짜 오랜만에 개정된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그러면 앞으로 3년 안에는 꼭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3년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해 두고요. 그래서 거기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또는 두 번째 줄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그 사이에 미납국세 열람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생겼다. 자, 열람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수재지 관할 세무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당연히 그 건물의 수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자장한테 이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람 신청은 그 관할 세무장이 아닌 다른 세무장에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장은 열람 신청에 응해야 된다. 모든 세무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은
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하는 건데 그게 아닌 다른 세무서에 해도 된다. 그러면 세무서장 무조건 응해야 된다. 왜냐면 뭐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뭐가 있으니까 해줘야 돼요. 지금 동의서가 있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작년에 개정된 게 두 가지예요. 요 경우에도 민학국세 열람할 수 있게 한 거랑 하나 뭐냐면 이 경우에요. 이 경우에 계약을 이미 뭐 했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물론 내가 보증금 전액을 낸 건 아니죠. 그게 10%인데 그 이 계약 이 상태고 그리고 이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10%니까 계약금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지. 보증금 자체가 얼마를 초과하는 거니까 1,000만 원 초과하는 거니까 최하 계약금은 일단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넘게 낸 거예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 계약금은 10%니까 그럼 꽤 큰 거죠. 그러면 이 상태라면 얘는 이미 돈을 얼마를 낸 거야? 최소한 100만 원 넘게 낸 거잖아요, 얘한테. 그러면 이 경우라면 동의 없어도 이거는 원래 뭐가 필요한데 지금 원래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니까 동의가 필요한데 이 경우라면 뭐가 없어도 민학국세 열람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게 지금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나온 거예요. 이래도 불구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지금 민학국세 열람을 하는 거는 체결한 임차인인데 아직 뭐 하기 전이라는 얘기죠. 아직 임대 개시 전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증금이 또 얼마를 초과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렇죠.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뭐가 없어도 그렇죠.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을 할 수 그 임대인의 민학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관할세무장이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보니까 열람 신청하면 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응하는데 대신에 이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얘는 일단 그 일정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꽤 큰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얘도 권리를 보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니까 관할세무장이 임대인한테 알려는 줘야죠. 야, 네 거 봤다. 이제 알려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경우에 신청을 받은 세무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지해 주는 겁니까? 열람은 하게 하는 거야. 열람 신청하면 아까 얘기했죠. 열람 신청하면 응해야 된다니까요. 응하면서 지체 없이 누구한테 그걸 알려줘요. 임대인한테 당신 민학국세 열람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들켰네 이제 되는 거잖아요. 임대인이 들켰네. 그러면 이제 또 그냥 계약금만 먹었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얘가 뭐 안 할 거니까. 그렇죠. 이제 계약은 했지만 계약금 그냥 날리고 나머지 금액 안 넣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계약금 그냥 계약 해지를 하겠죠. 계약을 해지하면 얘는 그냥 계약금만 날리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긴 거예요. 이 경우에도 민학국세 열람이 가능하고 이 경우인데 보증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 동의 없어도 열람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열람 대상 국세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보세요. 열람 대상 국세가 1번 세법에 따른 과세 표준 및 세액의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번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 후에 지정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번 체납액. 자, 일단 그러면 그림을 한번 잠깐 그려볼까요? 그러면 잠깐 그려볼게요. 이게 이날이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이야. 뭐 부가가치세라면 일기 확정 신고 뭐 7월 25일. 만약에 소득세라면 5월 31일. 법에서 정해놓은 지금 신고 납부 기한이에요. 법에서 정해놓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때 납부를 안 하면 이제 납부 고지서에 납부 기한까지 지금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자 보게 3번부터 볼게요. 자, 내가 가서 미납국세라고 하는 건 이때 지금 미납이에요. 체납이 아니라 미납이니까 이때 뭐 안 한 거죠 지금? 이제 뭘 안 했죠 지금? 납부를 안 했어요. 납부를 안 했어요. 납부를 안 하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야. 다 무슨 상태 지금 다? 미납 상태. 그러면 임대인이
이때 납부 안 한 것 상태, 이 납부 안 한 상태면 내가 가서 열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했네요. 안 했네요. 안 했네요. 안 했네요. 자, 3번. 뭐를 열람할 수 있다고요? 체납액. 그렇죠. 뭐 이후에 안 낸 거. 납부 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도 안 낸 게 있어? 이거 열람할 수 있다고요. 이게 3번이죠, 지금. 이거 열람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뭐가 됐는데 뭐가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고지 발급 후에 지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기까지도 안 낸 게 있을 수 있죠, 이거. 이것도 뭐 할 수 있다고, 이것도 열람할 수 있어요. 뭐는 아니지만 아직 체납은 아니지만 무슨 상태는 맞아요. 미납상. 뭐 안 낸 건 다 미납이야. 다 미납인데 이때부터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체납. 이거 열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열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열람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아직 미납된 거니까. 임대인이 지금 납부고지 됐는데 아직 납부고지에 지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그 사이에 안 낸 것도 내가 열람할 수 있어요. 이것도 불안하죠, 지금. 이것도 지금 뭐 언제 안 낸 거니까 법정 납부기한까지 안 냈으니까 고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직 체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때까지 안 낸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문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1번이에요. 1번이 문제가 돼요. 1번이 신고는 했는데 뭐 하지 않은. 그렇죠. 신고는 했는데 납부하지 않았대요. 자, 신고는 했는데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있죠. 신고는 했는데 납부하지 아니한 신고기한 신고란 국세죠. 납부하지 않은 국세. 요거를 열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퀴즈예요.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거는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거는 열람이 안 되는 거네. 자, 열람이 되는 거는 체납액 열람돼요. 납부 고지된 다음에 납부기한까지 안 낸 것도 열람이 돼요. 근데 신고는 했는데 납부하지 않은 거 열람이 돼요. 그러면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할 수 있잖아. 걔는 그럼 열람이 안 된다는 거네. 열람이 되는 거에 없잖아요.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알죠? 지금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어요. 자, 열람을 못하면 제가 자 열람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게 열람의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관할구청에서 이건 뭐 열람할 게 없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볼 수가 없잖아. 그럼 내가 봐야 되는데 못 봤어. 그럼 내가 얘가 세금을 안 낸 거를 못 보잖아. 그럼 내가 얘 어떻게 생각하겠어? 세금을 다 냈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뭘 해버릴 수가 있지? 내가 얘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버릴 수가 있죠. 아니면 내가 임대차 개시를 해버릴 수가 있죠. 내가 불이익을 얻을 수가 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면 더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더 나쁜 짓을 한 건데 왜 볼 수가 없지? 왜 못 보게 하는 거지? 왜 열람 대상이 안 되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거 국회법에서 그걸 했잖아. 그죠?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확정이 안 됐어.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안 낸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뭐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확정. 그렇죠. 구체적인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낸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태라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신고는 했는데 납부하지 않았다면 뭐가 된 거죠? 확정은 됐는데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이건 금액이 구체적인 금액이 딱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얘는 열람이 가능한데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면 뭐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니까 아직. 근데 어떻게 봐? 못 보지. 그리고 이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가 열람 대상이고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면 열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다음에 또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자, 신고는 했는데 납부하지 않은 거는 확정이 되는데 납부 안 한 거니까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관할세무장이 내가 신고 됐고 납부가 안 된 세금이야. 자, 저 열람하러 왔습니다. 딱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며칠 뒤에 오세요 이래요. 지금은 열람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신고는 했다는 거잖아. 근데 아직 돈이 좀 부족해서 납부 안 할 수도 있죠. 아니 내가 지금 신고는 했다는 거니까 내가 자, 보세요. 신고를 안 하면 불성실한 거 맞죠? 근데 신고를 했는데 돈이 좀 없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못하면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돈이 부족한 사람한테 불성실하다고 하면 진짜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돈이 좀 부족한 거지 지금 불성실한 건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은 지금 뭐는 했어 지금.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돈이 좀 부족해서 못 내고 있는 거야. 누가? 임대인이 지금
임대인이 안 낸 거를 지금 임차인이 보러 왔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지금 뭐는 했는데요, 지금 신고는 했는데 이때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 그래 못 내고 있어요. 근데 딸랑 하루 딱 지났어. 하루 이틀 지났는데 미납국세 열람하러 왔는데 그러세요. 자 보세요. 안 냈네. 계약하지 마시고요. 막 이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 아니 나 지금 나 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며칠 안 지났는데 열람 다 보여줘가지고 임대 계약 못하게 해버리고 막 이러면은 임대인이 이거 좀 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 세금도 저 불성실한 사람 아닌데 돈이 좀 자금이 좀 약간 엮여가지고 그러는데 저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뭐 그러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일정 기간 동안에는 열람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좀 봐주는 거야. 뭔 했기 때문에. 신고는 했잖아. 근데 아직 납부 안 했는데 그러면 미납세액 마지막에 보여줘야 되는데 며칠간은 응하지 않는다고요? 밑에 꽃표시에 적어놓은 거야. 언제부터 응해야 된다고 돼 있죠? 언제부터 응한다고요? 뭐라고 돼? 제일 밑에 꽃표시해가지고 주죠. 거기 보니까 며칠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응한다? 그렇죠. 이게 신고 기한부터 며칠 지나야 돼요? 30일.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때 요 기간 이 30일은 이때는 열람 신청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열람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응하지 않아요. 거기서 얘기해 주죠. 언제 이후에 오세요. 그럼 이 사이에 만약 납부하게 되면 이때 딱 와서 보면 다 뭐가 돼 있죠? 미납세액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은 딱 봐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신고는 했는데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은 봐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죠? 뭐는 60일이야. 그렇죠.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는 며칠 동안 봐주고 있어요. 60일. 부가가치세는 며칠이고요? 30일. 그러니까 임대니까 다른 임차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산 임대로 인한 부가세 거래징수 했을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도 냈어야 되고 소득이니까 뭐도 냈어야 되고 종합소득세도 냈어야 되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며칠 동안은 응하지 않고요. 30일.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며칠? 60일이 지나야 응한단 말이에요. 얘는 못 봐요. 얘는 응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미납국세 열람대상 국세는 두 가지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예하구에는 당연하죠. 예하구에는 다 열람할 수 있어요. 예하구에는. 근데 요건데 법정 신고 납부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건데 명확히 하면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면 볼 수가 없다. 뭐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신고는 했는데 납부하지 않은 건 열람이 가능한데 신고는 했으니까 성실을 한 거잖아. 근데 돈이 좀 잠깐 자금이 막힌 거니까 좀 일정 기간은 봐주기로 한 거야. 일정 기간은 열람에 응하지 않는다. 그 일정 기간이 며칠이다?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열람에 응한다. 근데 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열람에 응한다. 그래서 요 기간이 있다는 거, 열람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지금?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미납국세 열람도 임대인이 세금을 내게 할 수밖에 없는 국세 징수의 뭐예요? 간접적 강제 제도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거 맞죠? 됐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체납 자료의 제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